자, 북미가 27일 정전협정일 유해 송환 의견을 접근했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9월 달에 종전선언을 좀 하자라고 타진했더니 미국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두고 봐야 한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기류는 분명히 달라졌다. 이런 내용도 기사로 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하고요. 김정욱 교수님, 네. 지금 정말 미국 내부에서 뭔가 좀 이게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훨씬 강한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예.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예. 믿지 않는 학자나 전문가 그룹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외교부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근데 미국이 지금 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예를 들면 좀 그런 좀 서로의 차이는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북미 간에 지금 미국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입구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동창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랑 미군 유해 송환을 하게 되면 당신들 종전선언 줘라. 라고 하는 게 북측의 입장이라면 미국 측에서는 아니 그건 아니고 핵 폐기 신고 리스트를 네가 주고 그중에 일부라도 띄워주는 것을 신용을 보인다면 내가 거기에 맞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할 얘기가 없다. 서로 마찬가지인 거죠. 그 내부의 상황들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성과물을 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성과물을 지금 찾지 못하다가 하나의 돌파구로 찾은 게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고려.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도 미국과 관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미군 유해라고 하는 아주 애국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베트남이 지금과 같이 미국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유해 송환 협상을 통해서 그런 신뢰들을 축적해내려고 하는 방식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9월 9일이나 10월 10일, 왜냐하면 정부 창건일이나 당 창건일, 그다음에 미국도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10월 이전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일정한 모종의 타협점들을 끌어내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우려가 그때 가서는 실제적인 우려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해 송환의 북미 간의 협상, 미국 간의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레버리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11월 전후를 통해서 뭔가 이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기대도 그런 맥락에서 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종합원 탈북자들인데요. 이 자유발적으로 왔는 것인지 자유의사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정원에 의해서 속아서 온 것인 것인지 속아서 왔다고 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해 줘야 되는 것인지 윤 변호사님. 지금 이 통일부에서는 자유의사를 따라서 입국한 것이다라고 이제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유엔 인권 관계자 얘기도 그렇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뭔가 속아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는 자유의사, 일부는 속아서 왔다. 그렇다면 그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 북측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 일단은 그 속았다는 의미가요. 식당을 차려주기로 했는데 안 차려줬다. 이것이 과연 자유의사를 바꿀 만한 그런 어떤 메리트 제공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그걸 주면 가고 그걸 안 주면 안 가겠다. 이런 대가 관계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아마 그 건 20명 됐던 분들 중에 그 본인 안 오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한 6, 7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의사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여지가 큰 거고요. 가사 그때 다소 속아서 왔다 하더라도 어떤 이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왔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현재 이분들이 돌아갈 의사가 없다. 그런데 마치 그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한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말 의사 확인을 제대로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풍기 사태를 맺었던 고혈압 오리지널 약이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해서 중국산 원료에 대해서 이 식약청이 발암 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큰 혼란이 좀 빌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수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친구 괴롭혀라 지시만 한 학생도 가해자와 동일 처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치듯 친구에게 다른 친구를 괴롭히도록 지시만 한 학생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이 점은
좀 명백하게 좀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는 왼손잡이 같은 것, 혐오와 차별 없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말에 있었던 성소수자 키워 축제에 대한 얘기들이 관련 기사가 좀 쓰여져 있습니다. 신 교수님, 성소수자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큰 열풍이 불고 있는 이른바 해화역 집회 문제, 더 나가서 워마드의 성체 불태우는 문제 등등. 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더 확장이 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형태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저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가 서로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그 생김새나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이 성소수자분들 보면서 다르다. 그런데 사실 다른 것만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같이 사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 특히 요즘 이제 성차별 관련해서 서로 언어들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행동 자체도 거칠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자제해야 되겠죠. 점점 이런 갈등이 더 커지나요? 계속 커져가기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우리 지금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 전반에도 이런 이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제 존중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미세한 이제 일상생활 내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치나 문화적인 측면들 이 부분들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파열음을 내고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갈등들이 해소되어 가지 않겠느냐. 또 이제 우리 주변에서의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달라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 김 교수님은 사회 갈등서를 그렇게 그다지 신봉하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BMW 질주 사고 이틀 뒤에도 공항 도로 중건 지마차 위험 천만하다라고 하는데 꼭 부산 김해공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곳곳을 가다 보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승하차 이 짐 내리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는 좀 안 갖춰져 있나요? 선진국에 비해서? 도로 한복판에서 짐 내리고 비행기 탄다고 들떠서 막 도로 무단횡단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는 베이징 특파원을 했다 보니까 당시에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교통 질서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유럽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은 또 다른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있는 생활화된 것은 잘 못 느끼죠.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어기고 있는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좋다고는 보는데 객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선진 사례와 비교하면서 고칠 점들을 많이 꼬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딱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인력도 부족하고 과속과 불법 주차를 방치한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말 안 보면 말 안 통해요. 유튜브에 빠진 초등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압도적 동영상 소비 10대 일상을 장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10대 청소년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도 유튜브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짤방이라고 해서 잘라서 갖다 붙이지 못하는데 뉴스를 나름대로 카드 뉴스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10대들, 젊은 애들은 그거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든다. 누가 혹시 코멘트 좀 해주실래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저랑 다른 정보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예를 들면 잘린 뉴스 내용들을 보고 일부분만 보거나 저한테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그건 뭐냐면 자극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는 내용보다는 어떤 짤방같이 짧은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얘기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자극적인 뉴스에 민감한 측면들이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교육은 필요할 것 같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근데 영상 문화에 익숙한 거죠. 저희와 다르게 영상 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고 그것들과 친근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두 가지의 문화를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희 방송처럼 이렇게 모든 맥락을 다 살펴보는 그런 방송들을 주로 봐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멜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